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오전 방송에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노니김님이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응답하는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매매가 전세가 비율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이 가격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얘기하면 네가 무슨 점쟁이냐부터 시작해서 태클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어디까지나 예측의 영역입니다. 자, 먼저 본 방송에 들어가기 전에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서울이 면적이 넓을까? 대구가 면적이 넓을까? 어디가 면적이 더 넓다고 생각하세요? 3, 2, 1. 서울특별시는 면적이 605.2제곱킬로미터이고 대구광역시는 883.5제곱킬로미터로 대구광역시가 더 면적이 넓습니다. 인구는 한 4배 정도 많죠. 얘가 1이면 얘는 4 정도 되는데 대구 땅 정말 넓습니다. 얼마 전에 종상향지역 풀렸는데 단독주택지만 풀려도 거기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지 그것도 나중에 계산을 한번 해보면 재밌는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질문입니다. 대구 연령대별 인구 순위는 어떻게 될까? 계속 출산율이 계속 떨어져 왔으니까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정답 같이 한번 보시죠. 대구 인구 순위는 보면 얘가 1등, 50대에서 59세가 1등, 40세에서 49세가 2위, 30세에서 39세가 얘가 4위입니다. 4위. 그 다음 20에서 29세가 3위, 5위, 6위 이런 순으로 내려가서 30세에서 39세 인구가 부산, 대구 마찬가지로 20대보다 인구수가 더 적습니다. 인구 유출이 극심하죠. 나만 잘 살면 된다. 집 두 채, 세 채, 누가 말릴 사람 없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누가 말릴 사람이 없어요. 근데 대구가 더 전체적으로 젊은이들이 몰려들고 살기 좋아지는 도시로 가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집값은 오히려 더 상승 효과가 있을 거예요. 아마 인천이나 이런 곳 사람들 40대가 30대가 20대보다 더 많아요. 서울도 더 많아요. 젊은이들이 모여들고 양극화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 서울, 경기, 인천은 진짜 이게 대구와 수도권의 양극화가 일어나 버렸죠. 젊은 층이 모여들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떠나갑니다. 30대, 39세. 아마 시간이 지나면 또 20세에서 29세는 또 떠날 거예요. 그러면 또 이 순위가 또 뒤바뀜이 또 일어날 수 있겠죠. 자, 젊은 층은 대구 부동산에 관심이 얼마나 많을까? 20대, 30대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요? 저는 이거는 따로 확인할 길은 없는데 제 유튜브에 보면은 시청자층이 나옵니다. 그러면 젊은 층이 얼마나 관심이 많을까? 여기 보세요. 20세, 25세에서 34세. 작년 연말 이럴 때까지만 해도 갭 투자하라고 20대, 30대 집 엄청 산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집에 대한 관심,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계층은 40대 중반 이후 아마 여기 35세에서 40세도 끊어서 보면은 35세, 40세 이전보다는 40세에서 44세가 더 많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전체적으로 비중으로 보면 30대, 20대, 30대 크게 부동산에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대기업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자금 여력이 일단 돼야지 또 부동산에 관심을 가질 텐데 쉽지 않죠. 예전처럼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호락호락한 여건도 아닌 것 같아요. 자, 긴 질문 이제 본 질문이 나왔습니다. 상승 추세이던 매매 가격이 하락하면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이던 전세 가격도 하락한다는 근거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전세가율이 이번 상승기 이전에 70% 중반이었다면 그때는 왜 그랬는지요? 이게 두 번째인가요?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 매매가와 전세가 비율이 항상 동반 상승, 동반 하락한다면 전세가율은 매매 가격이 상승하건 하락하건 동반으로 움직이니까 늘 그 비율이 고정적인 건 아닌지요? 요게 세 번째.
다음 네 번째, 과거 시장에서 주택가격 상승과 하락에 따라 전세가율은 80에서 50%까지 다양하게 변화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고견까지는 아니고 저도 이거 매일 나오는 1일 브리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자료를 보다가 보니까 특이한 현상들이 일어나서 그 현상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될 것이나 예측해보는 방송이죠. 점쟁이 아니에요. 집이 잘 안 나가요. 전세가 잘 안 나가요. 지금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기 위해서 옮겨가야 하는데 그러면 어떡하시나요? 점쟁이를 찾아가시나요? 점쟁이 찾아가시는 분도 실제로 많으시죠? 아니면 집에 가위를 걸어 두시나요? 그렇게 하시는 분도 많으시죠? 그런 좀 미신적인 것들 의지하기도 하고, 아니면 저처럼 그냥 계속 데이터만 쫓아다니면서 예측해보기도 하고, 어디까지나 요것도 저 점쟁이 아니고 예측입니다. 자, 요 초록색 글씨 부분은 질문자님께서 남겨주신 내용입니다. 상승 추세이던 매매 가격이 하락하면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이던 전세 가격도 하락한다는 근거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근거는 요 다음 페이지에 나오고요. 먼저 사례. 여기 매매 가격 밑에 보면 나오면은 여기 수성구고요. 여기 북구, 여기 달서구. 페이지에 3개가 들어가기가 적당해서 여기서 그냥 3개만 뽑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수성구 찍어서 그냥 가격 높은 곳 한 군데 찍고, 뭐 북구 찍어서 한 군데 찍고 이런 식으로 했지, 뭐 특정 아파트 골라 찍은 것도 아닙니다. 뭐 샘플링 따로 한 거 없어요. 물론 또 다르게 자료를 더 많이 뽑으면은 다른 결과가 나오겠지만, 여기 매매 가격이 하락하고 전세 가격이 하락한다. 그리고 여기 칠성동 2가 침산 1차 푸르지오. 매매 가격이 가다가 좀 주춤하면서 여기 전세가 하락이 좀 먼저 나오기도 했네요. 여기도 보면 가격이 상승하고 매매 가격이 상승하고 뒤에 따라서 전세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흐름. 그러다가 여기 같이 떨어지기도 하고, 어쨌든 매매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 가격도 하락한다. 요거는 그 1일 브리핑을 통해서 그 전세가 계속 뭐 50% 정도 돼야 될 것 같다고 계속 말씀드리면서 그 샘플을 계속 보여드리는데, 전세 가격도 계속 하락한다는 그 사례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어요. 근거라기보다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한번 유추해보면, 일단 전세 매물이 많다. 기왕이면 비싼 것보다는 싼 걸로 찾으려고 하니까 똑같은 단지에 똑같은 평형에 뭐 전세가가 하나는 4억이고 하나는 3억이다. 그러면 뭐 3억짜리를 찾아가는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금리가 향후 더 높아진다. 금융 비용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앞으로 2년, 4년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이사 비용이다, 뭐 복비다, 뭐 이것저것 신경까지 쓸 걸 생각하면 4년 사는데 금리가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금융 비용을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한다. 그 다음 가계소득이 늘지 않는다. 대구가 자영업자 비율 1위 도시잖아요. 20 몇 % 넘어가죠. 그래서 이게 전세가도 계속 늘기는, 무한정 늘기는 힘들 것이다. 그 다음 전세가율이 이번 상승기 이전에 70% 중반이었다면 그때는 왜 그랬는지요? 이거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렇게 되나요? 여기 파란색 선, 여기 지금 빨간색 선으로 지금 다시 따라가 볼게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 73%, 75% 뭐 이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냥 현상이 이렇게 나타났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아요.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겠고, 다만 현상이 그냥 70% 중반대였다. 왜 그랬을까요? 라는 물음. 그럼 또 여긴 또 스스로 또 답을 찾아 나가야 되겠죠.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균형점을 찾은 것이 그냥 매매가, 전세가, 금리고 뭐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정도면은 임대인도 수긍할 만하고 임차인도 수긍할 만한 그런 가격이라고 생각해서 찾아진 균형점인 것 같아요. 집값이 오를 경우 처음에는 어느 정도 균형점, 예를 들어서 70% 정도였다가 집값이 먼저 오르고 나면 전세가가 뒤늦게 따라 올라가면서 다시 이격이 줄어들어서 다시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 이 과정들을 계속 거치고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사회적인 합의가 이 정도 선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요거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전세가율 보니까 얘는 과거의 흐름입니다. 여기 지금 월성동 월성 2편안이에요. 2015년 무렵 전세가율 74% 정도. 이 정도면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금리라든지 자기 자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해 봤을 때. 근데 여기 전세가가 보면 한 3억 조금 넘어가는 수준이네요. 지금은 전세가가 많이 올랐을 거예요, 분명히. 그 다음 시간이 흘러서 여기 2015년이었습니다. 여기 2016년 무렵으로 왔습니다. 와, 이때는 어떤 제가 특정 지점을 좀 잘못 찍어서 그런지 전세가율이 84%나 나왔습니다. 이때 2016년 시장 분위기 그닥 안 좋을 때였죠. 그 다음 2018년으로 넘어왔네요. 2018년 넘어오니까 다시 뭐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여러 조정을 거치다가 다시 75% 선으로 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번에는 보시면은 전세가율이 가장 최근입니다. 가장 최근 2021년의 전세가율은 60%대로 왔네요. 이건 뭐 시장이 결정하는 거지 누가 결정하는 건 아닐 텐데 과연 그렇다면 이 흐름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매매가 하락에 비해서 전세가 하락이 더 크게 나타난 모습입니다. 오히려 2020년에 전세가로 다시 회귀한 느낌이네요. 그러면 집값은 다시 2020년으로 회귀를 해나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매매가 전세가 비율, 줄여서 전세가율이 매매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고자 하는 방송이었던 거죠. 자, 5억 하던 집값이 10억이 되었다고 해서 만약에 전세가율 70% 정도로 잡아서 3억 5천 하던 전세가 7억 5천 정도가 되었다. 뭐 7억이 되었다. 이렇게 하면 감당하기가 힘들어지겠죠. 임차인이 무한정 감당할 수 있냐면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집값이 매우 높은 곳, 요것도 수성구 아무 곳이나 찍어봤습니다. 범어동 가서 찍어보니까 전세가 비율이 46%. 물론 더 높을 때도 있었고 낮을 때도 있었지만 요 최근에 가장 흐름들이 보면 요 정도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요 부분을 찍어보면은 또 이거 한 40% 정도 선 뭐 요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50%를 넘어가지 못해요. 그냥 이것은 또 아까 질문하셨던 70% 정도 그 가격이 왜 그렇게 형성되었냐, 그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납득할 수 있는 가격,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 근데 여기는 보면 매매가는 뭐 한 14억 정도인데 전세가는 그 절반을 못 미치죠. 14억에 70%하면 얼마인가요? 한 9억? 9억 5천, 10억? 한 9억 5천 정도 돼야 될 건데 임차인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시장 형성이 안 되는 거겠죠. 자, 상인 화성 파크 드립으로 와보니까 이곳은 최근에 전세가율이 70% 정도 유지하고 있네요. 그럼 이거는 또 이 동네 나름의 또 서로 임차인, 임대인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이라는 부분이겠죠. 매매가와 전세가 비율이 항상 동반 상승, 동반 하락한다면 전세가율은 매매 가격이 상승하건 하락하건 동반으로 움직이니까 늘 그 비율이 고정적인 건 아닌가요? 매매 가격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조금 뒤늦게 올라갑니다. 조금 뒤늦게. 요거 바로 시간차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매매 가격이 이렇게 살짝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전세 가격이 더 먼저 이렇게 빠지고 있어요. 이게 시간차가 좀 있는 부분인데 전세가가 더 먼저 매매가보다 더 많이 막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은 계속 말씀드리는 이 금리 때문에 사람들이 겁을 내가지고 더 먼저 빠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집주인들은 매매가 절대 포기 못합니다. 매매가 나 절대로 못 내려. 버티기 들어가죠. 근데 그 집 임대를 내는다. 공실 버티기. 그래 나 끝까지 비싸게 받을 거야 하고 여유 있는 분들은 끝까지 버티기를 들어갈 텐데 버티기를 못 들어간다면 조금 자기가 금융 비용을 좀 임대인이 금융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빨리 세입자를 찾는 게 급선무일 수도 있죠. 시간차라는 부분 한번 염두해 보시면 이게 동반으로 움직이긴 움직일 거예요. 저도 이거 동반으로 움직이는 거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동반으로 움직이는데 누가 하나 지금 먼저 움직였어요. 더 빨리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애는 같이 움직여서 결국 그 비율이 고정된다. 저도 이 부분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비율이 73% 정도에서 최근에 60% 정도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여기 보시면 아까 그림 다시 떼왔는데요. 수성구에 뭐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60% 나타났죠. 침산동 60% 나죠. 달서구 이렇게 월성동 여기도 60%죠. 평균이 70% 정도의 거래였던데 최근 들어서 60% 정도 되는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금리는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요. 금융부담 매달 커집니다. 월세는 일정 부분 계속 내면 되잖아요. 그럼 전세는 아니라는 거죠. 거의가 한 8, 90% 거의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이 부담이 계속 살면 살수록 커집니다. 거의 집에 뭐 전셋집을 구해서 들어가는데 거의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마 급격하게 금리가 뭐 오른다는 이야기도 있고 좀 불안해하는 모습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그래서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70%에서 60% 되었다. 매도인들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나 절대로 싸게 못 팔아. 이렇게 버티는 상황이죠. 버티게 들어가는 상황이죠. 하지만 전세 매물이 계속 늘어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비워둘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추세가 50% 정도까지도 계속 하락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 정도 되면은 제가 금융비용하고 지난 오전 방송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금융비용을 좀 고려해 본다면은 그러면 임차인도 조금 더 이전보다는 이 전세가율이 50% 떨어졌다고 해서 임차인 부담이 확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이 70%일 때 느끼는 부담이랑 지금 이제 50%까지 추후에 50%까지 가게 된다면 이 임차인의 느끼는 부담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수성구 아까 14억짜리 집에 전세 10억에 들어가는 경우 잘 없잖아요. 한 7억 정도 선. 그 정도면 임차인도 감당할 수 있다. 그 부분. 그럼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임차인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이 정도 수준이라고 봤기 때문에 50%까지 떨어질 걸로 봤어요. 동반 상승 하락에 따라 전세가율이 70% 수준으로 맞춰지겠죠. 전세가 하락 요인이 더 많은 상황. 이 두 개 계속 이야기합니다. 매물과 전세가 하락 요인. 제가 2022년 전세 매물까지 이 숫자를 한번 예측해봤죠. 중간중간에 계속 바뀌는 상황이 있으면 계속 수정해서 방송을 해드릴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예측이니까요. 틀린 예측을 놔두고 내 것이 맞다고 계속 주장하면서 이렇게 될 거야 뭐 세뇌하는 거 아닙니다. 바뀐 흐름을 계속해서 반영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전세가 하락 요인이 더 많은 이 상황에서 전세가율 70% 다시 맞춰진다. 이 말은 전세가는 이미 떨어지고 있어요. 선행해서. 그러면 매매가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면은 이거는 전세가율이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겠죠. 하지만 매매가가 낮춰지게 되면 다시 전세가율 요 갭이 유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지금까지 다시 한번 또 정리합니다. 최근 나타나는 현상 계속 관찰해 보니까 전세가율이 60% 선의 거래가 많이 나타난다. 70%대에서 60%대로 떨어진 거래가 많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균형점을 찾을 것인가? 다시 처음 내용으로 돌아왔네요.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전세가가 올라가주면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시장 상황에서 전세가가 팍팍 올라가면 매물은 많은 상황에서 임차인이 그걸 덥석덥석 잡을까요? 그럴 것 같진 않아요. 매매가가 하락을 하면 자연스럽게 다시 70%의 균형점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버티는 시간은 계속 길어질 것이다. 뭐 집값이 또 상승할 수도 있죠. 그거는 모르는 건데 지금 계속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건 단순히 전 에피셜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매매가가 하락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자료가 좀 더 쌓이면 전세가율 예측에 이어서 또 다른 내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자료를 계속해서 봐야 되는 거죠. 이미 나온 자료를 해석하고 예측하는 1일 브리핑에서 특이한 현상들, 요거 전세가율 60% 막 나오는 현상들, 평균 거래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들,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면 요거는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보고 특별 방송으로 꾸미게 되는 거죠. 동반 상승 하락에 따라 전세가율 70% 수준 맞춰지겠죠? 이 부분 다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질문은 똑같은 부분. 지난 방송 내용 자체가 매매가가 지금 상태 정도를 유지한다면 이라는 전제하에 매매가율 50% 예측이었어요. 네. 그 다음 질문자님 말씀처럼 전세가율이 하락하면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저도 이거 질문자님처럼 다시 전세가율이 70%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또 다시 균형점이죠.
이렇게 예상하면서 흐름을 계속 쫓고 있는 중이에요. 정답은 내릴 수가 없는 상태예요. 아직은. 자, 올 가을까지 언론의 분위기는 전세가가 오르면 매매가를 다시 밀어 올릴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일단 공포심을 한번 조장합니다. 어서 집 사라. 비싼 집이라도 사라. 그런데 갑자기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죠. 한 10월, 11월 접어들면서 전세 매물이 대구만 느는 줄 알았는데 전국적으로 폭증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매물이 폭증하면은 뭐 시장 그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매물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다시 뉴스가 나옵니다. 근래 들어서 다시 오늘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내년 임대차 3법으로 인한 갱신 매물이 나오게 되면서 전세가를 다시 자극하게 되고 다시 높아지게 되고 이는 또다시 집값 상승을 유도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또다시 불안감을 또 한번 또 증가시킵니다. 사실 이 뉴스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무주택자 입장, 그 다음 전세 입장에서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자, 아까 가격, 지금 이중 가격 있죠? 전세가 어떤 거는 4억인데, 옆집은 4억인데, 우리 집은 3억이다. 이렇게 이중 가격 형성되어서 언론에서는 이 높은 가격대가 내년에 표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반대로 이 낮은 가격대가 표준이 될 것 같다는 방송도 오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라는 이 취지가 첫 번째고, 두 번째, 다주택자 갭 투자자, 이 전세가율에 좀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층이거든요. 이 분들도 나름의 대응 방안을 사전에 찾아야 한다. 이분도 마냥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 집은 좋은 집이야,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어, 층수가 좋아, 로얄층이야, 로얄동이야, 뭐 속집이야, 온갖 이유를 다 들이대면서 그냥 버티고만 있는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고, 또 최악의 경우에 자금 상황이 꼬이거나 자금 경색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대응 방안을 미리 사전에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로도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쌓이는 데이터를 통해서 예측하는 부분이지 이것이 확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방송을 보시면서 예측하는 부분들이 맞게 가는지 아닌지를 보시고 다시 노선을 수정하고 변경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시청자 스스로 의문을 가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이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참고 정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 점쟁이 다시 한번 점쟁이 아니고요. 데이터로만 계속 예측해 나갑니다. 여러분들도 이 데이터 함께 보시면서 같이 예측해 보시면 좋겠네요. 시청 감사합니다.